6월 모의평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김주성이고요. 지구과학원 먼저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립니다. 물리, 화학, 생명 총 3개의 과목에 대해서도 해설 강의를 찍을 생각은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고3 수업을 하고 있는 건 지구과학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원을 가장 먼저 좀 급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 제 현장 강의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찍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시는 모든 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2027, 2028은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니까 내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내년에 보시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6월 모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모의고사들은 3모 그리고 4모, 3모라고 하기에는 5월달에 시행이 됐지만 어쨌든 5모. 그 친구들은 다 모의고사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6평이죠. 평의 평자는 이제 평가원의 평자가 되겠고 평가원이 내는 문제인 만큼 그러니까 수능을 내는 기관이 구성을 하고 문제를 만들 때 이제 독립적으로 1번 만들고 2번 만들고 3번 만들고 이렇게 안 만들어요. 1번부터 20번을 다 보고 난이도 배치도 어떻게 할지 여기에서 힘을 줬다면 여기서 힘을 좀 빼고 이런 식의 구성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친 그것도 수능을 내는 기관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려웠고요. 수능도 어렵게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수능이 이 정도 수준으로 어렵게 나온다면 등급 컷은 상당히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6모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할 테니까 잘 따라오면서 같이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틀린 문제든 맞았던 문제든 다 보셨으면 좋겠고 다 보실 때 한 번에 하루에 다 몰아서 나는 다 볼 거야 이러면서 우와 이러면서 다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요 제발. 그렇게 해서 해설 강의 들을 거면 1번부터 이제 한 5번까지는 받아들여요. 6번부터 이제 정신이 나가요. 그럼 안 돼요. 제발 좀 날짜를 나눠서 1번부터 5번, 5번부터 6번, 아니 5번부터 6번이래. 하루에 두 개만 볼.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날짜를 좀 나눠서 그리고 모르는 문제 있고 좀 이거 중요한 것 같다. 필기해야 될 것 같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필기도 좀 하고 배속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1번부터 그동안 언제였죠? 3년 전 수능인가요? 그때 이제 의문사로 엄청 유명했던 문제인데 2번에 나왔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 1번에 나왔죠. 플룸 구조론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플룸 구조론만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플룸 구조론과 관련한 그 의문사가 나왔던 문제 2개가 있어요. 그 3년 전 수능하고 2년 전 구모인가요? 그 문제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요. 그 똑같아요. 그 문제랑 선지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보도록 합시다.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셨을 거예요. 아시아 대륙 밑에 있는 게 차가운 플룸이다. 그래서 일본 해구가 생긴 이유. 저 차가운 플룸이 일본 해구가 생긴 이유가 차가운 플룸 때문이 아니죠. 어쨌든 해양팔이 섭입을 하면서 해구에서 섭입을 하면서 그 위에 이제 화산 섬들이 생겼고 그 섭입한 해양판이 녹으면서 차가운 플룸을 형성시켰겠죠. 이 차가운 플룸이 떨어지면서 이 액체인 외핵에 풍덩하는 그 순간 파동이 생기고 그 파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그게 바로 뜨거운 플룸이다. 태평양에서 많이 올라오고 그걸로 인해 생기는 섬이 이제 하와이 이런 애들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A는 차가운 플룸이 맞습니다. B는 태평양의 화산섬을 형성한다. 이것도 맞아요. 1번 문제 본문을 다 하고 있죠. 쉬워요. 디귿 선지에다가 밑줄 한 번만 쳐볼까요? 중요한 선지입니다. 이 디귿 선지 어떤 형태로 많이 나왔었냐면 B는 외핵과 내핵의 경계에서 생성된다라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뜨거운 플룸이 생성되는 위치를 얘기할 때 멘틀과 외핵의 경계라고 배웁니다. 그죠? 이유는 명확해요. 떨어지고 있던 차가운 플룸이 멘틀과 외핵, 정확하게 외핵에 퉁 떨어지면서 그 외핵에 이렇게 풍덩 하는 그 파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 파동의 일환으로 뜨거운 플룸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설명할 때 응가를 볼 때 응가가 나오면 변기에 물에 이렇게 퐁덩하면서 그 변기물이 퐁 튀죠. 응가가 차가운 플룸, 퐁 튀는 물이 뜨거운 플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의 경계는 일단 말이 안 돼요. 그죠? 예, 이 지각이 아니라 여기가 외핵이라고 나왔다면 말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틀렸죠. 그러니까 예, 기억 니은이고요. 옛날에 또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차가운 플룸으로 인해 아니지 뜨거운 플룸으로 인해 호상열도가 생성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호상열도는 해구의 해구에서 섭입하고 있는 그 해양판에 의해서 근데 또 섭입을 할 때 경계면 자체가 우리 지구가 구형이다 보니까 호의 형태를 떼어가지고 경계면이 생기고 그 호의 형태대로 이 섬들이 나열돼서 생기기 때문에 호상열도라는 말을 붙이는 거지. 이 뜨거운 플룸으로 인해 생기는 그 열점에 그 열점 위에 있는 섬들이 나열돼 있다 그래서 걔네들이 호상열도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 진짜 중요한 선지로 나온 적이 있죠. 거기선 좀 힘을 뺐어요, 그죠? 디귿은 조금 중요한 선지니까 메모는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 문제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2번 문제는 이제 마그마 생성에 관련한 문제네요. 그죠? 판의 경계 주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뭐 해구가 보이고요. 해양 지각이 이렇게 섭입하고 있고 위에 대륙 지각이 여기 있고 해양판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죠? A와 B는 유무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럼 이제 각각 어떤 마그마인지 판단을 내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양 지각이 섭입을 하고 있어요. 대륙 지각 밑으로 해구에서. 여기가 섭입대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섭입대에서는 물이 포함돼요. 물이 포함되면서 용융점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마그마가 B이고요. 이 B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겠죠. 그리고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가요. 왜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때는 이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고 주변에 있는 멘틀에 비해서 현무암질 마그마의 밀도가 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뜨거운 애들은 밀도가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차가운 애들은 기본적으로 밀도가 높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는 거예요. 밀도가 낮아서. 그래서 이 위에 밑에 이렇게 딱 붙어요. 호잇 이렇게. 야, 딱 찰싹 붙어요. 죄송해요. 찰싹 이렇게 붙으면 위에 있는 이 대륙 지각이 뜨거우니까 녹기 시작해요. 온도 상승으로 인해 녹은 게 A고요. 그 A가 바로 유무암질 마그마가 될 거예요. 유무암질을 다른 말로 하면 화강암질이 되겠죠. 그리고 이 현무암질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뚫고 올라가요. 누구를? 유무암질 마그마를. 그러면서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무암질을 뚫고 올라가면 두 개의 성질이 섞여요. 중성암질, 중성암에 형성시키는 마그마가 되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안산암질이 생긴다. 안산암질 마그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안산암질 마그마가 자주 발견되는 곳이 안데스 산맥이겠죠.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의 앞글자를 따서 안산. 실제 학명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SiO2 함량은 A가 B보다 낮다. A는 현무암질, B는 유무암질. 현무암질이 SiO2 함량이 유무암질에 비해서 낮네요. 그렇죠? 네, 기억은 잘못 썼죠? A가 유무암질, B가 현무암질. 네, 낮을 수가 없죠. 네. 현무암질이 낮으니까 유무암질이 높고 그러니까 틀렸죠. 니은 A는 B에 의한 열의 공급으로 생성될 수 있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B인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가서 찰싹 붙으니까 위에 있는 대륙 지각이 녹았다고요. 그죠? 네. 열의 공급으로 생성될 수 있다. 디귿. 디귿 진짜 중요한 선지예요. 디귿. 그러니까 왜 상승했겠냐고요. 밀도가 낮으니까 상승했지. 4번. 디귿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네, 디귿 같은 선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번, 2번에서 중요한 선지 디귿 다 나왔죠. 그죠?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모의고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1번과 2번에서 힘이 조금 들어갔죠. 디귿. 중요합니다. 3번 볼게요. 3번 문제는 TS도예요. 그죠?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을 TS도에다 나타냈다. A는 이제 채워진 동그라미, B는 안 채워진 동그라미고요. 해역이 다르대요. A와 B가. 그죠? 이렇게 TS도가 나오면 TS도는 사실 축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구과학 할 때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축부터 봐라. x축 보고 y축 봐라. 여기 얘기하지만 TS도는 축을 볼 필요가 없죠. 왜? TS니까. 그리고 밀도 선 그려져 있고. 바로 선지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A에서 해수 1kg에 포함된 염류의 총량. 이제 이거를 1kg에 포함된 해수 염류의 총량. 예,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염분이 되겠죠. 염분. 그럼 이제 이 기억이라는 친구는 뭐로 바뀐 거냐면 염분이 언제가 높냐는 거예요. 염분이 언제가 높냐고. 그냥 비교하면 되죠. 4월과 11월 언제가 높아요? 11월이 높은데 4월이 11월보다 많다. 이건 아니죠. 그죠? 단순 비교 문제고요. 니은 수온의 연교차는 A가 B보다 크다. 연교차 한번 볼까요? 1월에 여기 있다가 7월에 여기 갔다가 11월에 여기로 오는 A라는 해역과 1월에 여기 있다가 7월에 여기였다가 11월에 여기 있어요. 누가 더 변화폭이 커요? A가 변화폭이 더 커 보이네요. 연교차는 A가 B보다 크겠죠. 디귿 1월과 7월의 표층해수 밀도차는 A가 B보다 작다. 좋습니다. 밀도차. 그래서 또 1월과 7월을 보는 거예요. A의 1월은 여기 있고요. 7월은 여기 있어요. 밀도차는 이만큼 납니다. 이게 A의 밀도차예요. B의 밀도차는 1월 여기 있고 7월 여기 있어요. 이 정도 차이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제 차이가 얼마 안 나. 뭐 이렇게 봐도 사실 A가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근데 7월인 이 친구는 곡선이기 때문에 사실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 A가 B보다 작다. 이 말은 틀렸네요. 그렇죠? 다음 몇 번? 니은 2번이 되겠다. 그죠? 3번 좀 쉬웠습니다. 3번 좀 쉬웠어요. TS도가 나오면 많은 애들이 이제 어려워요. TS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TS도는 얘만 보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밑에 있는 해석 조건을 보고 그걸 맞춰서 다시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문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잘라왔어요. 뭐 그래요. 다음은 위성 영상에 나타난 구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의 활동이다. 준비물 어느 날 같은 시각에 관측된 우리나라 주변의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사진들을 줬습니다. 그죠? 같은 시각이래요. 같은 시각인데 지금 봐봐. 가시 영상. 만약 PPT가 안 보이면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되고 모의고사.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을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가시 영상도 다 보이고요. 적외 영상도 다 보여요. 적외 영상은 어차피 뭐 밤낮 상관없이 다 보이니까 가시 영상이 밤에는 안 보여야 정상인데 가시 영상 지금 여기 다 보이죠. 그럼 적어도 요 같은 시각이라는 말에는 밤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밤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적어도 기억에 뭐 선지 먼저 얘기를 하자면 기억에 22시는 틀린 거예요. 22시는 말이 안 되죠. 22시라면 10시고요. 저녁 10시. 저녁 10시는 이게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녁 10시가 밝은 사계절은 없어요. 무조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10시는 말이 안 돼요. 그죠? 먼저 얘기한 이유는 이제 요거를 넘길 거라 먼저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탐구 과정인데 가시 영상에 표시된 영역 A와 B의 밝기를 관찰해서 표에 기록을 했다고 그러고 똑같이 적외 영상에서도 A와 B의 밝기를 관찰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가시 영상에서 A도 밝고 B도 밝대요. 이러면 자 그럼 가시 영상이 밝은 이유는 뭐예요? 가시 영상은 왜 밝아요?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에 의해서 밝기가 바뀌어요. 구름이 얇으면 어둡게 보이고요. 구름이 두꺼우면 밝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적외 영상은 구름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구름의 온도는 땅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고 땅이랑 멀면 멀수록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A가 지금 어둡고 B가 밝잖아요. 그렇죠? 가시 영상 기준으로 어두운 부분, 그 어두운 부분은 온도가 어떻다는 소리요? 가시 영상은 적외 영상 기준으로 온도가 그 어두운 부분은 온도가 어떻다는 소리요? 온도가 어두우면 높다는 소리예요. 높다는 소리. 구름이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온도가 낮아요.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럼 적외 영상에서는 색을 입힐 때 어떻게 입히냐면 온도가 높은 친구를 어둡게, 온도가 낮은 친구를 밝게 표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어둡다와 밝다,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선지를 좀 보면 일단 기억은 틀렸다고 아까 얘기했죠. 22시는 말이 안 된다고. 니은은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니은이 뭐냐면 그 앞쪽에 이거예요. 가시 영상에 표시된 영역 A와 B의 밝기. 이 밝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름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구름이 두꺼우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했어요? 많다는 뜻이에요. 구름이 얇으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다는 뜻이 되고. 그러니 니은 진짜 중요한 선지요. 니은도 별표 쳐놓으면 좋겠고, 니은은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 맞습니다. 달라지고요. 실제로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으면 밝게, 적으면 어둡게 보이겠죠. 여기에서는 많고 적으면 안 물어봤어요. 수능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디귿. 구름의 최상부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A가 어둡고 B가 밝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거고요. 니은 좀 중요한 선지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5번 볼게요. 이제 5번은 표층 해수의 표층 해류, 그러니까 표층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쉽습니다. 얘는 뭐 쉬워요. 봅시다. ABC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여기 일본이 있고요. 일본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난류, 이거를 우리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북태평양 해류,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이렇게 흐르고 있는 북적도 해류까지, 이런 식으로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기억, A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른다. 맞습니다. B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에 형성된다. B는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돼요. 무역풍은 어떻게 불고 있죠? 이렇게 불고 있죠. 위에 있는 쿠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 둘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 맞고요. C에 흐르는 해류는 난류이다. C에 흐르는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고 있어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는 한류라고 하죠. 난류가 아닙니다. 그렇죠? 답은 기억, 니은. 5번 같은 거는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요.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기억, 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우리나라의 관측소 P에서 어느 태풍의 영향을 받은 동안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축부터 보라 그랬죠. 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고요. 그럼 우리나라 관측소가 있고 이 태풍이 우리나라 뭐 관측소 근처를 지나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축은 풍향, 풍속, 그리고 기압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태풍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그래프를 먼저 찾으면 돼요. 불연속적인 그래프가 뭐가 되겠어요? 풍향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불연속적인 요 그래프가 풍향 정보가 되는 거고, 이 풍향 정보를 가지고 태풍이 관측소의 왼쪽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오른쪽을 통과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측소가 태풍의 위험 반원에 있었는지 안전 반원에 있었는지 이거 먼저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럼 풍향을 볼까요? 풍향은 S니까 사우스, 동남에 있다가 서풍 쪽으로 변경됐죠. 이렇게 돌았네요. 그러면 제가 방금 그린 대로 본다면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고 판단 내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구나. 그러면 관측소 P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이 관측소 P의 위로, 한마디로 태풍의 오른쪽 부근, 위험 반원에 관측소 P가 위치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를 이제 태풍의 경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디귿, T1에서 T4 동안 P는 안전 반원에 위치한다.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먼저 풍향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기압을 보는 게 좋아요. 기압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소하다가 태풍이 멀어지면 다시 기압이 증가하겠죠. 그러니 요 선으로 이렇게 조금 비교적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 그래프, 요게 기압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비교적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는 요 그래프가 풍속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니은 P에서 풍속은 T2가 T3보다 느려. T2가 어디냐면 T2는 여기고요. T3는 여기네요. T2가 T3보다 당연한 거. 기억. 태풍의 중심과 P 사이의 거리는 T1이 T2보다 가깝다. 아니요. 중심과의 거리는 기압이 가장 낮았을 때 가장 가깝습니다. 그죠? T1이 T2보다 가깝다. 틀렸어요. 답은 니은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태풍 해석할 때 제발 풍향 먼저 기압 풍속 순서대로 따져주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7번 볼게요. 7번은 지질단면에 관련한 문제예요. 그죠? 지질단면. 네. A, B, C는 각각 건열, 기저여감 그리고 포회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부터 따져볼까요? A는 지금 특정한 지층 위에 점점으로 박혀 있는 애들이 있고 쌓였어요. 이거 기저여감이에요. B는요? B는 누가 봐도 건열이죠. 그죠? 요거 판단 못 내리면 이제 개념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는 요렇게 생긴 이거 이제 화성암이잖아요. 이 화성암 내부에 그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이 지층의 지층과 이제 유사한 형태의 암석이 그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유사한 형태의 암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포회감이죠. 그죠?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A는 C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볼까요? C는 생성되고 나서 단층에 잘렸고요. A는 안 잘렸어요. A가 나중에 생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A는 C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맞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B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건열은 역전 여부 활용하는데 판단하는 데 활용이 되죠. 당연하죠. 그죠? 디귿. 단층 F'에서는 상반이 하반에 대해 위로 이동했다. 상반이 위로 이동했다. 상반이 하반에 비해 위로 이동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단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상반이 하반에 비해서 위로 이동했다는 건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간 거예요. 역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역단층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역단층이니라고 부른 거고요. 아니요, F'은 위에 있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친구들 여기가 상반, 여기가 하반이라고 본다면 이 상반이 하반에 비해서 밑으로 이동했어요. 정단층이죠. 그러니 틀렸다. 다음 몇 번이다? 기억니은 3번이 된다. 답은 3번입니다. 네, 7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1페이지 1, 2번? 거기에서 조금 어려운 선지, 그리고 또 4번에 있는 그 선지 하나? 거기 외에는 이제 그 이후에 5, 6, 7까지는 좀 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왔을 것 같아요. 8번. 8번입니다. 이거 생명가능 지대에 관련한 문제. 여기 그림이 안 나와 있네. 그림은 주결성 S가 중심별인 어느 외계 행성계의 생명가능 지대와 행성 기역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행성이 여기 있네요. 봐봐요. 여기 1AU. 여기는 지구의 생명가능 지대, 지구의 위치가 될 거고요. 근데 이 친구의 생명가능 지대는 제가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태양에 비해서 생명가능 지대의 거리가 짧죠? 0.1AU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태양에 비해서 생명가능 지대의 거리도 짧고 폭도 좁을 거고요. 주결성은 모든 게 다 비례하거나 모든 게 다 반비례하거나요. 그러니까 생명가능 지대가 짧고 생명가능 지대의 폭도 좁다면 이 친구의 사이즈도 작고 온도도 작고 광도도 작고 그럴 겁니다. 주결성에서 반비례하는 거는 수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면 수명이 작고 사이즈가 작으면 수명이 길고 이렇게. 절대 등급은 S가 태양보다 크다. 등급이 나왔으니까 광도로 먼저 따질게. S가 태양보다 광도가 낮다 그랬죠. 당연히 등급은 크겠죠. 그죠?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S가 태양보다 넓다 아니라 그랬어. 그지? S보다 태양이 넓다 그랬어. 디귿 선지 밑줄. 이게 진짜 중요한 선지.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받는 복사 에너지 양. 이거는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받는 복사 에너지의 양. 이게 생명 가능 지대를 결정 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에너지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봐. S가 태양에 비해서 작고 주계열성인데도 작고 이러기 때문에 얘가 받는 에너지도 작겠지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생가대 위치에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S에 포함되어 있는 기억은요. 생명 가능 지대의 앞에 있어요. 그럼 이 S는 만약에 이 태양계 내에서 포함되어 있는 행성이라고 따진다면 S는 금성 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지구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죠. 그죠? 생명 가능 지대는요.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 S의 사이즈가 바뀌더라도 요렇게 0도에서 100도선, 그러니까 물이 이제 0도 그리고 100도에서 이제 액체가 아닌 걸로 변하니까 0도부터 100도 사이에 그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애들은 거의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받고 있는 에너지는 마치 여기 있는 행성과 동일한 거죠. 이 행성계 내부로 따진다면 기억은 생명 가능 지대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지구보다 작다가 틀렸다고요. 기억은 지구보다 더 많은 양을 받고 있어야 돼요. 틀렸어요. 답은 기억이 되겠죠. 그죠? 디귿은 중요해요. 간혹가다 또 제 현장 강의를 듣는 친구도 이걸로 인해서 틀린 애가 있는데, 쌤, S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기억이 받는 에너지가 지구보다 당연히 작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고 기억은 생명 가능 지대 바깥쪽, 그것도 앞에 있기 때문에 이 S와 태양 뭐 그거와 상관없이 생명 가능 지대를 기준으로 봐야죠. 생명 가능 지대 앞에 있으면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생명 가능 지대보다 뒤에 있으면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애들보다 당연히 에너지가 더 적게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8번의 디귿 진짜 중요한 선지인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선지 하나하나마다 좀 중요한 선지들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9번. 그래요. 9번. 9번도 좀 어려웠어요. 9번은 문제 자체에다가 좀 표시를 할까요? 문제 자체에다가 발표. 서로 다른 해령 부근의 해역 A와 B에서 측정한 해령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 및 해양 지각의 연령에 따른 고지각의 줄무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와, 이렇게 막 많은 양의 정보를 줬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연령, 거리예요. 그죠? 한번 봐봐요. 연령, 거리. 지구과학 문제 풀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에 따라 축부터 봐. 축을 봐야 돼요. 축.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봐봐. A는 300만 년이 지나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죠? A는 300만 년이 지나도 얼마 가지 못해서 확장 속도가 크단 소리야, 작단 소리야? 확장 속도가 작단 소리야. 지금 지구로 따지면 대서양이 되겠네요. 그죠? 해구는 없고 해령만 있어서 확장 속도가 느린 곳. B는 300만 년이 지난 동안 150km를 갔대. 확장 속도가 어떠단 소리야? 빠르단 소리죠. 니은을 가리니까 좀 옆에다 쓸게요. 여기도 기억을 살짝 가렸네? 그럼 안 되는데. 태평양 정도의 예시가 되겠죠. 해령은 있고 해구가 없는 태평양? 나스카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까? 아무튼 A에서 기역 구간의 해양 지각은 역자극기에 생성되었다. 이거는 그냥 그래프 내려보면 돼요. 기역이 여기잖아. 여기거든. 그럼 봐봐. 거리가 이 연령이 0인 곳, 이곳, 그러니까 색칠되어 있는 곳. 지금 내 PPT 기준으로 색칠이고 여러분들도 색칠이네요. 다행이네. 여기가 정자극기. 검정색이 역자극기, 흰색이 정자극기. 여기 색칠 안 돼 있는 곳. 여기는 그러면 역자극기네요. 자, 니은. B에서 평균 수심은 기역 구간이 니은 구간보다 깊다. 기역은 여기고요. 니은은 여기예요. 그죠? 거리가 더 멀어졌잖아요. 해령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은 점점 깊어져요. 해령은 약 한 이렇게 3km 정도 내외에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수심이 깊어지다가 해구에서 훅 떨어지게 되죠. 그죠? 당연히 니은 구간이 더 깊어야 돼요. 틀렸죠? 디귿. A의 기간, 요 기간이네요. A의 기간 동안 기록된 해양지가의 고지적인 줄무늬 폭은 A가 B보다 넓다. 틀렸어요. 이거 디귿도 좀 중요한 선지인데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A가 확장 속도가 작잖아요. B가 확장 속도가 넓고. 그러면 동일한 폭이라면, 동일한 그 시간대라면 A는 확장 속도가 작기 때문에 요만큼 확장됐다면 B는 이만큼 확장돼야 되죠. 그 폭이 A가 어떻게 B보다 넓어요? B가 넓죠. A가 B보다 넓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인데요. 이것도 조금 봐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좀 봐준 것도 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어렵게 문제를 받겠지만 좀 이 모의고사 자체 난이도가 높지만 좀 평가원이 충분히 봐준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건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갈게. 공부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A, B 두 개는 이제 A는 확장 속도가 낮은 대서양, B는 확장 속도가 빠른 뭐 태평양이나 나스카판에 대한 얘기니까 그 앞쪽 단원에서 걔네들의 이제 고지적인 줄무늬 분포라든지 그러한 자료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자료들도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나 A만, B만 따로 보는 것보다 나스카판 그리고 대서양, 태평양판, 대서양 이 두 개를 비교시키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거 비교시키는 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자료들을 정말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10번 문제 풀도록 합시다. 10번은 그래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10번은 하지만 좀 어렵다? 좀 헷갈릴 만한 혹은 좀 중요한 선지들이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10번 그림은 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생물과의 수와 대멸종 시기 A, B, C를 나타낸 겁니다. 기억과 니은은 육상생물과의 수와 해양생물과의 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해양이 먼저 생겼어, 육상이 먼저 생겼어? 당연히 해양이지, 그지? 그러니까 해양이 당연히 얘고, 여기가 당연히 육상이야, 그죠? 기억이 해양, 니은이 육상이고요. 5.4억 년 전, 뭐 한 이쯤이겠죠. 5.4억 년 전, 5.4억 어디니? 요쯤. 5.4억 년 전쯤 고생대가 시작이 됐고, 그죠? 2.55억 년, 정확하게 딱 여기겠네, 그지? B, 여기가 중생대 시작일 거고, 0.66억 년 C겠죠, 그죠? 여기가 딱 신생대 시작이겠죠. 보통 이제 A를 이제 오르도비스기 말에 있는 빙하기로 인한 대멸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는 페른기 말기에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가장 큰 대멸종이었던 판기의 형성으로 인한 대멸종. C는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화산 폭발 혹은 운석 충돌로 인해서 생긴 이제 대멸종이라고 보는 그 공룡이 다 멸종했던 C. 기억은 육상생물과의 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선지로 되지? 정말 쓸데없는 거, 그죠? 니은 A와 B 사이에 생성된 지층에서 완종류 화석이 발견된다. A와 B 사이. 여기 고생대예요, 그죠? 이 니은이 좀 중요한 선지라는 건데, 얘들아, 고생대에서 완종류 화석 발견돼, 그죠? 혹시라도 고, 중, 신 이렇게 쓴 사람이 있으면 반성해라. 중, 신은 맞는데 여기가 고다, 그지? 그리고 고생대가 딱 시작하면서 생명체 대폭발 뽁 늘었잖아, 그죠? 반성해. 고, 중, 신 반성해라, 알겠지? 디귿 B와 C 사이에서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죠? 대서양은 여기에서 형성돼요. 페른기 말기에 판기아가 형성되고 나서 판기아가 분리된 거는 트라이아스기 초기예요. 트라이아스 초기에 판기아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죠. 해령이 생기고 처음에는 열곡되었겠죠. 근데 아무튼 대서양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판기아가 분해가 되고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루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니 맞는 말.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그죠? 10번까지 또 좀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게요. 11번. 아이고, 11번이 좀 어려웠어요. 갑자기 확 10번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10번, 11번 이쪽 대에서 이게 11번에서 갑자기 확 어려워지니까 아마 페이스 조절이 좀 안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좀 새롭죠. 이런 자료들은 보통은 N제,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들, 평가원이 아닌 평가원 뭐 기출 분석, 기출 예상 문제, 막 이런 식으로 그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많잖아 이제 시중에 그런 데서 많이 나오거나 혹은 실무 같은 데서 많이 나오던 조건인데 평가원에서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2년 남았죠. 1년 반의 평가원에 이제 지구과학원이 수능으로 나오는 그 1년 반 동안 평가원은 칼춤을 출 겁니다. 그리고 잘해야 되겠지. 해석 잘해야 돼요. 이제 알겠죠. 그림가는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와 P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대요. P 지점. 요 위치래요. 요 위치. 나는 지구가 P에 위치할 때, 그러니까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요. 근일점에 위치할 때 세차 운동회와 북극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좋아요.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른 시기에 해당하는 북극의 상대적 위치이다. 그럼 봐봐. 현재는 어떻게 있는데? 현재는 지구가 이렇게 P에 위치해 있다면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현재는 이래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구구나.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축이 여기 꽂혀 있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태양의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 태양이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가 태양일 테니까 반대로 이렇게 꽂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니은은 6,500만 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죠. 그러니까 반 바퀴 돌았을 때. 세차 운동에서 반 바퀴 돌 6,500만 년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에다가 제가 만약에 북반구 겨울이라고 쓴다면 북겨 니은은 북반구 여름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공전 궤도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세차 운동의 궤도는 공전 궤도 방향의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공전 궤도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세차 운동은 어떻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돌죠. 겨울 다음에 뭐예요? 기억에? 북반구? 봄인 거예요. 그리고 돌고 돌겠죠. 이게 이렇게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게 겨울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북반구 겨울이라면 돌아서 여기가 뭐가 되겠어? 겨울, 여기가 겨울이었을 때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태양을 바라보는 상태로 꽂혀 있다면 여기가 겨울이겠죠. 북반구 겨울. 그럼 겨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꽂혀 있다면 그죠? 여기가 여름이라면 가을, 겨울, 봄 이랬을 쓸 테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서 생각해도 괜찮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공전 궤도의 이 공전 궤도 방향과 이 세차 운동의 축이 이 움직이는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고요. 알아야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북반구 겨울, 북반구 봄, 북반구 여름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려웠어요 이거. 이거 많이 옛날에 실무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평가에서도 한두 번 나오다가 좀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옵니다 다시. 어려울 겁니다. 그죠? 기역 시기인 지구가 기역 시기에 지구가 P에 위치하면 30도엔 북반구에서는 계절이 봄이다. 맞네요. 그죠? 봄이죠. 지구가 P에 위치할 때, 그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현재가 니은의 시기보다 작아. 이선지 진짜 중요하다. 이거 너무 중요해. 니은. 이 니은은 뭐에 의한 근거? 뭐냐면 이게 근거예요. 지구의 세차 운동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P에 위치한 지구는 태양과 거리가 6,500만 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꽂혀 있나 이렇게 꽂혀 있나 이렇게 꽂혀 있나 P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뭐예요? 같아요. 그러면 그 P에서 계절이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뭐 가을이든 상관없이 거리가 똑같으면 태양이 주는 복사 에너지 양은 같아야죠. 그러니 지구가 P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여기서 끊고 양은 그냥 같아야 돼요. 만약에 뒤에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 틀린 거죠.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 틀렸죠. 무조건 틀렸죠. 그죠? 무조건 같아야 돼요. 왜? 거리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르겠어? 디귿 30도 S에서 이제 남반구로 갔어요.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 그럼 현재 한번 따져볼까? 남반구에서 얘들아 현재는 근일점에서의 여름이야. 그리고 원일점에서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 원일점에서 겨울이야. 근일점에서 여름이면 안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더 덥다는 소리고요. 안 그래도 추운 곳에서, 안 그래도 먼 곳에서 더 춥다는 소리예요. 원일점에서 겨울은. 근데 니은은 여기잖아. 근일점에서 뭐야? 겨울이야. 이것만 봐도 알겠지?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으면 안 돼. 커야 돼. 지금 현재 근일점에서 여름, 원일점에서 겨울이라고. 연교차 크다고. 니은 시기가 되면 연교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답은 기억이에요. 1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선 이 니은 판단이 정말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니은을 동그라미로 치는 사람은 오, 야 대박 4번 하고 찍고 넘어갔을 거야. 디귿 안 보고. 너무 중요해 진짜. 이 해석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차 운동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오면 그 다음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다음 그림 이렇게 나오고 현재 6,500만 년 후, 13,000년 후 이런 식으로 써놓잖아. 아니라는 거야. 그 문제가 아니라고. 이 그림 고정에다가 세차 운동 축만 돌려놨다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 이 11번 좀 각별한 주의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번 이제 평가원이 교육과정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기존의 평가원에서 나오던 그런 문제의 어떤 클리셰 아니면 평가원스럽다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스러운 게 없어요. 그냥 평가원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엔제스럽게 사설스럽게 다양한 조건과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 거르지 말고 다 풀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풀어서 될 것도 아니고 이제 엔제나 아니면 뭐 자료 해석형 문제들 그런 실무 이런 것들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많이 구해서 많이 풀어보십시오. 뭐 대표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EBS. EBS에서도 뭐 어려운 문제들 많으니까 수능 특강 꼭 보고 수능 특강도 사실 엔제잖아. 기출은 아니잖아. 그치? 새로운 자료 해석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수능 특강 지우가 좀 어려워. 그때부터 내가 얘기했어. 현장 강의 애들한테는 이번에 수능 특강 어렵다 얘들아. 아니 수능 특강이 어려운데 육모가 쉽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이럴 것 같았어요. 어려웠죠. 12번 보겠습니다. 안 넘겼네. 엘니뇨 아니냐. 엘니뇨 아니냐. 제가 또 이제 애들한테 엘니뇨 아니냐가 나오면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든 아니면 극단적으로 보든 뭐 어쨌든 극단적으로 좀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지? 엘니뇨 아니냐. 자 그림은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남적도 해류의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의 유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봐봐. 남적도 해류의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의 유속이야. 서쪽으로 향한대. 그러니까 요 방향의 유속을 나타내는 거야. 그지? 그럼 만약에 이 방향은 남적도 해류의 방향이니까 남적도 해류는 뭐에 의해서 형성되냐면 남반구에 있는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되죠. 무역풍 강화가 라니냐고 무역풍 약화가 엘니뇨니까 남적도 해류의 저 서쪽으로 향하는 방향의 유속이 감소했다면 엘니뇨고 증가했다면 라니냐겠네요. 감소 20, 20, 30 너무 쉽지 않나? 엘니뇨 라니냐 극단적으로 보라고. 20, 20, 30, 30 누가 봐도 얘가 크잖아요. 그 심지어 여기가 30이에요. 30 그 다음에 이제 칸수가 10씩 차이 나게 30, 40, 50, 60, 70, 70이야. 너무 커. 얘는 이만큼씩 하고 있다는 소리고 유속이 이만큼이라는 거고 얘는 이만큼이라는 소리예요. 라니냐? 엘니뇨. 사실 얘는 이 판단은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판단 못 내리신 분들은 엘니뇨 라니냐 자료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엘니뇨 라니냐는 하나가 엘니뇨면 하나가 라니냐고. 그러기 위해선 극단적으로 탁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된다는 뜻이야. 많이 봐야 돼. 진짜 많이 봐야 될 것 같아. 기억.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빼기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식이거든. 그럼 서태평양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겠어? 서가 어딘데? 서가 이쪽이야? 왼쪽? 서, 동 이렇게 봤을 때 엘니뇨는 엘니뇨 제가 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엘니뇨는 이런 느낌이라면 라니냐는 이렇죠. 그러니까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빼기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는 누가 더 커야 돼? 나가 더 커야 되겠네. 그치? 서 빼기 동, 서 빼기 동. 니은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분의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가 같은 경우에는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어때? 기본적으로 가는 엘니뇨잖아. 엘니뇨. 엘니뇨는 뭐라고? 무역풍 약화 현상이라고. 무역풍이 안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 남적도 해류가 적어져. 남적도 해류가 작아지면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물이 이 서태평양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동태평양에 용승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엘니뇨는 이 물이 많이 이동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동태평양에 물이 많아. 용승값이 적어져. 용승값이 적어진다는 건 평상시에 비해서 온도가 높다는 뜻이야. 왜? 용승을 하면 차가운 물들이 올라와서 온도가 낮아지는데 용승이 얼마 안 됐으니 동태평양 이 동태평양의 온도가 평상시에 비해서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 동태평양에서의 증발량이 많아질 거고 서태평양에서 증발량은 평상시에 비해서 적을 테니 당연히 동태평양의 기압이 서태평양에 비해서 더 낮은 현상.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동태평양 기압이 낮겠지. 그럼 봐봐. 엘니뇨는 평상시에 비해서 동태평양의 기압이 낮아. 서태평양의 기압이 평상시에 비해서 높겠지. 라니냐는 반대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가 작은 가가 크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가가 나보다 얕다.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죠? 이 수온약층인데 수온약층은 뭐야?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가가 나보다 얕대.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은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이야. 그러면 용승이 많이 일어나면 수온약층은 더 얕아져.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는 더 얕아져? 아니면 더 깊어져? 용승이 많이 일어나면 차가운 물이 막 올라온다고. 그러면 표면이랑 차가운 물이랑 이 차이가 적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어떻게 돼? 얕아진다는 소리지. 그러니 용승이 많이 일어나는 라니냐가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얕고요. 엘니뇨는 수온약층이 시작할 때까지 깊이가 깊어. 그러니 가가 나보다 얕다. 틀렸죠. 나가 얕아야죠. 왜? 나가 라니냐인데. 다음 몇 번? 2번이라는 거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쪽 파트의 문제가 안 풀린다면 부탁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자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6목 끝났는데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진짜 5개월 남았다. 그지? 5개월하고 10일 남았어. 와. 근데 많이 남은 거 아닌가? 5개월하고 10일이면 지금부터 개념 다시 보고 기출 문제 다시 풀고 엔제 풀고 실무 풀어도 시간 남을 것 같은데? 안 되면 다시 봐야지. 그지? 안 된다고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고 난 개념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가긴 가야 돼. 앞으로 가긴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어떻게 뭐야 이게? 안 되면 확실하게 뒤로 돌아가. 엘니뇨 라니냐가 안 돼? 책 다시 봐. 그래야 돼. 그래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13번은 이제 좀 그러니까 자료가 좀 독특하더라고. 이번에. 그러니까 확실히 평가원이 이제 내일 자료가 좀 부족해졌나 싶기도 하고. 매번마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끝자락이 되면 이런 게 수순인지라 이렇게 되는 게 그런지라 이제 뭐 예상이 됐던 거니까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그러니까 주결 단계의 어느 시기부터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이 끝난 시기까지.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이 끝났다는 건 이제 적색거성이 끝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계열부터 적색거성이 끝날 때까지를 나타낸 거고 중심핵에서 수소의 함량이 아니야. 헬륨의 함량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낸 거죠. ABC는 지나가는 동안 서로 다른 시기이고 축을 볼게. 헬륨의 질량비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네. 그럼 봐봐. 헬륨이 중심핵에서야.
중심액에서 헬륨이 질량이 이 정도였대. 한 60% 정도? 그러다가 100%가 되는 이 지점이 있네? 야, 헬륨이 중심핵의 100%를 다 차지했대. 이거 뭔 소리야? 수소 핵융합이 끝났다는 소리. 수소가 없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수소 핵융합 끝이라는 소리야. 종료 지점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감소하는 이 지점 B 직전 여기가 헬륨 핵융합이 시작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헬륨 핵융합이 시작하기 이 전인 이 B 지점은요. 뭐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기 전에 헬륨은 핵 수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헬륨 핵만 남아 있고 걔네들이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온도를 높이잖아. 그러면서 핵의 온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주변 껍질들이 먼저 연소를 시작해. 수소 껍질 연소. 그러니까 B는 수소 껍질 연소가 시작되고 있는 시작됐다라고 하기보다 수소 껍질 연소가 B에는 있을 수밖에 없죠. 연소. A는 주계열 단계, B는 헬륨 핵이 수축하고 있는 단계, C는 적색 거성 단계. 그러면 기억. 중심핵의 온도는 A가 B보다 그러니까 중심핵의 온도분의 표면 온도거든요. 근데 이거 핵의 온도만 비교해도 돼. 봐봐. A는 핵의 온도가 B에 비해서 뭐해? 낮아. B에 비해서 커. 이것만 봐도 알겠다. 그지? 표면 온도는 A와 B가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 B가 좀 더 크긴 하겠지. 근데 이 표면 온도의 차이에 비해서 중심핵 온도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크겠죠. 중심핵 온도가 A가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니은 B일 때 별 전체에서 수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헬륨 핵융합에 의한 헬륨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보다 많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수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있어. 헬륨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없어. 아직 시작 안 했다니까? 그럼 맞네. 니은이 왠지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왜? 수소 껍질 연소를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 수소 껍질 연소 얘네랑 같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기 전 수소 껍질 연소가 시작이 되고 헬륨 핵융합 시작이야.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현장 강의 듣는 친구들은 봤을 거야. 그지? 내가 이거 순서 확실하게 나눠서 얘기했어. 디귿 중심핵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질량분의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은 A는 탄소가 굉장히 적다. 수소 많겠지. C는 중심핵에 수소가 거의 없다. 탄소 많겠지. 누가 더 크겠다? A가 더 크네. 디귿 틀렸네. 그렇지. 다음 몇 번? 기억니은 3번. 좋습니다. 13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자료가 좀 생소했고 니은 선지 중요했고 니은 선지에다 별표 치고 13번도 어려웠어. 좋아. 14번 볼까?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리셰. 그러니까 매번 나오던 문제가 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나오던 문제인데 또 나온 이유 뭐겠니? 매번 애들이 틀리기 때문이겠죠. 그죠? 매번 틀려 이런 건. 뭐 물리량을 나타낸 거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광도계거 V 파장 반지름 그럼 파장이 나왔으니까 옆에다 나 온도도 써볼 거야. 온도. 근데 얘가 1이잖아. 역수값을 보통 쓰니까 난 여기다 1을 쓸 거고요. 역수값을 쓰니까 왜 역수값 써? 비내 변의 법칙? 알아야지. 그지? 비내 변의 법칙에 의해서 파장과 온도는 반비례하니까. 그지? 안 쓴다. 해설 강의 하는데 저런 개념 설명가 있으면 시간 아깝잖아. 그죠? 1.2. 이거는 12분의 10이 되겠죠. 12분의 10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약분하면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빡셀 것 같아. 반지름까지 나와야지. 그럼 이제 광도를 좀 구해볼까? L. 광도는 T내 제곱 곱하기 R 제곱 100. T내 제곱 곱하기 R 제곱 그러면 얘의 4제곱에 얘의 제곱이니까 12제곱분의 10
10의 4제곱이라 써도 괜찮을까? 그지? 그러면 좀 예쁘게 쓸게. 이거랑 여기는 10의 제곱이다. 10의 제곱을 다른 말로 하면 10의 제곱분의 10의 4제곱이네. 됐죠? 네.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억은 1보다 크다. 파장이 1보다 크니. 봐봐. 광도계급이 V거든? 그러면 이거 주계열성이란 뜻인데 메인 스탠스 스타. 주계열성은 크면 다 크다고. 주계열성인데 반지름이 10이래. 크잖아. 태양에 비해서. 그럼 온도가 태양에 비해서 높겠지. 태양을 1로 놨을 때 온도는 1보다 커야 될 거야. 그러니 얘는 1보다 뭐 해야 될 거야? 작아야 될 거야. 크지 않지? 니은 중심액에서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분의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가가 태양보다 작다. 가는 CNO가 많을 거야. 상대적으로 태양은 CNO가 적겠지. 가는 CNO가 메인일 거고 태양은 PP가 메인이죠. 가가 태양보다 작네요. 광도는 가나다 중에 다가 가장 작다. 비교해야지. 그지? 봐봐. 온도가 1보다 크대. 그러면 여기 L은 10의 제곱보다 크단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광도는 가와 나중에선 가가 더 커. 광도는 가가 나보다 커. 그럼 이제 나랑 다를 좀 비교할 건데 10의 제곱분의 10의 4제곱과 10의 제곱분의 10의 4제곱이지. 12의 제곱분의 10의 4제곱.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나가. 나 다음에 뭐야? 다까지 좀 적어줄 수 있겠다. 그러니 다가 가장 작다? 맞는 말. 5번이 되겠네요. 그쵸? 클리셰. 이번에 좀 쉬웠다. 근데 어차피 클리셰로 나오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틀릴 겁니다. 공부 좀 해, 이죠. 알겠지? 너네가 산모를 봤을 때 가장 잘 맞을 만한 부분들이 어디냐면 고2 내신 때 했던 부분. 그 고2 내신에 가장 가깝게 했던 부분과 보통 별 파트를 산모 때 많이 맞춰. 왜? 고2 내신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지질 파트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산모부터 6모 때까지 지질과 이제 해양 쪽을 많이 공부해요. 여기가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공부는 어느 한쪽만 높이면 안 돼요. 다 높여야지. 할 거면. 지구는 총 3개의 단원으로 나눠지잖아. 그 3개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돼. 좋아요. 15번 볼까요? 15번도 이제 우주와 관련한 얘기고 우주 중에서 허블 법칙에 관련한 얘기네요. 표는 우리 은하에서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여있는 외부 은하 A, B, C를 관측한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고 새 은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하고 적색 편이량은 뭐 이거이다. 적색 편이량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공식을 그냥 풀어서 써준 것 뿐이고요. 은하 A, B, C 적색 편이량 나와 있고 원A형 초신성 겉보기 밝기의 최대값. 원A형 초신성은 다른 말로 이제 디스턴스 캔들, 그러니까 거리 촛불이라고 부르죠. 그죠? 거리 촛불인 원A형 초신성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은하까지 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볼까요? 이 원A형 초신성은 그 중에서 원A형 초신성이 겉보기 밝기잖아. 원A형 초신성은 뭐가 다 같아야 되냐면 광도가 다 같아야 돼요. 광도가 일정하다. 근데 이제 겉보기 밝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R 제곱분의 광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다. 근데 광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이 값은 결과적으로 R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R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1과 16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 좀 옆에다 쓸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R을 만약에 여기다 쓴다면 4 그리고 1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역수 취하면서 루트 취한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 R4는 12에 대응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1은 3에 대응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기억.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840km/s이다. 이거 어떻게 구해? 70 곱하기 12 하면 되죠. 840 나와요 그러면. 니은 기억은 2분의 1이다. 2분의 1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걸 좀 볼 겁니다. 적색편이랑 Z. 자, 니은을 좀 해석을 해볼 건데 여기 나오나? 니은 우리가 흔히 은하의 후퇴 속도 V라고 한다면 이를 CZ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CZ. 그럼 이제 빛의 속도인 3 곱하기 10의 5 이거에다가 Z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미리 계산해왔어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1680km/s가 나와요. 그럼 이제 1680km/s를 허블 상수 70으로 나눠주게 되면 거리가 나오겠죠. 은하 거리. 몇 메가파섹이 나오냐면 24 메가파섹이 나와요. 실제 값으로. 여기가 이제 24라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요 아래 값이 8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8. 그럼 봐봐요. 우리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1, 16인데 그러면 여기가 16분의 1 R제곱분의 1 하면 여기는 1이었어요. 그 해당하는 16분의 1을 1로 놨고 1을 16으로 놨죠. 그러면 여기는 이 8은 64분의 1이잖아요. 16 곱해서 1이 실제 값이고 1에서 16 곱해가지고 16 이게 실제 값이잖아. 그럼 B도 16 곱해주면 되죠. 그 기억은 몇이요?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니은. 틀렸어요. 4분의 1이어야 돼요. 4분의 1. 그리고 디귿.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편이랑은 이거보다 크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제 문제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이미. 봐봐.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여있는. 그러니 우리 은하를 여기로 잡는다면 우리 은하로부터 새 은하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고요. 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C, A, B 순으로 있겠죠. C, A, B. 그리고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좀 보면 우리 은하와 C 사이에서는 3메가파섹. 그리고 우리 은하와 A 사이가 12메가파섹이니까 C와 A 사이가 9메가파섹이고요. A와 B 사이는 12메가파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B에서 관측한 C는 몇 메가파섹? 21메가파섹. 그러니까 아까 24메가파섹 거리에서 관측한 적색 편이량이 5.6 곱하기 10의 13이었다면 5.6 곱하기 10의 3 얘는 24분의 21을 곱해주면 21메가파섹에서 측정한 적색 편이량이 되겠죠. 이것도 제가 계산해 왔어요. 계산하면 4.9가 나오더라고요. 4.9 곱하기 10의 3승. 이게 Z, BC예요. 이게 이제 5.0보다는 작은 거죠. 다음 몇 번이다? 기억 1번이다. 예. 마찬가지 클리셰. 매번 나오던 유형의 문제지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맨날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매번 나오던 문제들 어려워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6모인데 이제 9월 달에는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20문까지 다 풀 생각이에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16번. 네. 갑자기 확 작아졌죠. 이유는 좀 문제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그림은 은하 A, B의 존재, A와 B의 존재하는 O형 주계열성의 개수와 O형 주계열성의 개수. O형은 흰색이네요. 그죠? 아니, O형은 파란색이죠. 죄송해요. O형 주계열성의 개수와 그러니까 파란 별의 개수와 은하 형성부터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을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봐봐. 축을 볼 건데 O형 주계열성의 개수를 X축 그리고 Y축의 누적 질량이거든.
근데 봐봐, 은하는 처음 탄생했을 때 별이 있었을까? 없었어. 별의 누적 질량이 0이었다가 점차 은하는 별을 만들어내면서 누적 질량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게 은하의 나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20억 년 전이고 되는 거고요. 이 A에서는 여기가 120억 년 전이 되는 거예요. B에서는. 그러니까 기억 120억 년 전부터 110억 년 전까지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은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인 거예요.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아마 이 문제의 자료가 정말 생소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좀 해석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16번은 진짜 좀 자료가 좀 많이 생소할 거야.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은하와 관련한 문제들이 웬만해서 많이 안 나왔었고, 두 번째 그 은하와 관련된 거를 누적 질량으로 나이를 표현하는 것도 안 나왔었고, O형 주기율성의 개수는 뭔데? 근데 O형 주기율성의 개수는 다른 형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O형 주기율성이 뭐냐면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파란색 별이잖아. 파란 별. 그러니까 얘들아, 파란 별은 나이가 많다는 뜻이야, 적다는 뜻이야? 아니, 정확하게 미안해. 나이래. 미쳤나봐. 그러니까 파란 별이라고 하는 거는 나선 은하에 많아, 타원 은하에 많아?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원 은하는 특징이 뭐냐면 늙었고 붉은색의 별이 많다. 별이 나이가 많다는 소리야. 은하의 나이가 아니야. 나선 은하는 젊고 푸른 별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O형 주기율성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한마디로 이렇게 있다는 건 이 친구들의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이 친구들의 그 별의 형제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의 초기 상태에서는 B가 O형의 주기율성의 비율이 많았었대. 근데 봐봐, 허블의 분류 체계는 초기 상태를 가지고 분류하나? 아니야. 우리가 지금 현재 관측이 되어지는 은하의 상태를 가지고 비교를 하지. 그러니 얘 가지고 비교하면 큰일 나고요. 현재 상태를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 보라색으로 할게. 현재는 누가 파란 별이 더 많아? A가 파란 별이 많아. 현재 파란 별은 누가 더 많다고? A가 많다고. 그러니까 A가 아까 얘기했지, 허블 은하 법칙은 누구를 가지고 비교한다? 현재를 가지고 비교한다. 그러니까 파란 별이 더 많은 A가 나선 은하예요. B가 타원 은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O형 주기율성 개수가 B가 더 많아. 그러니까 B가 나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정말 쉬웠을 것 같고, B가 타원이고요. A가 나선이죠. 그러니 니은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율성의 평균 광도는 푸른 별이 더 많은 A가 B보다 큰 겁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이 좀 될 것 같고요. 디귿 현재 은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질량비. 성간물질의 질량비도 누가 더 많아요? 나선 은하가 더 많아요. 이 성간물질에 대한 질량비도 나선 은하가 타원에 비해서 많다. 그러니 A가 B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 요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분류하는 요 한 방으로 문제가 다 풀렸던 거고, 답은 5번인데 그 해석을 이런 식의 그래프를 줘서 해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잘 나오지 않던 주제의 단원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16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씩 다시 보시고, 허블 은하 분류 체계도 여러분들 그냥 뭐 E0, E7 이러면서 그렇게 막 그냥 허투루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볼만한 그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렵게 나온다면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평가원이 제시했고, 이 제시는 수능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나오겠지요. 좋습니다. 17번 볼까요? 17번. 제가 이제 현장 강의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한테 공차 하나씩 다 선물로 줬거든. 받았을 거야, 그지? 맛있게 먹었니? 제가 공차 하나씩 다 주면서 애들한테 몇 점이니? 이렇게 다 물어봤어. 그때
쌤, 요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안타깝다. 내가 이거 현장 강에서 육모 보기 전날에 전주에 했어. 전주에.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해령에서 생성된 애들 혹은 그냥 지괴 자체 움직임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10점이어도 똑같아. 이 문제는 제가 현장 강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죠.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봐봐요. 그림은 고정된 열점 P에서 얘들아 P는 열점이래. 이동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심지어 열점이라고만 써도 그림은 열점에서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 걸 고정된이라고 딱 박아줬어. 아우 착하다. 네. 열점 P에서 생성된 화산섬 ABC에서 구한 고지작의 그 위치를 화산섬의 연령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같은 판에 위치하며 동일 경도상을 따라 일정 동일 경도. 그러니까 얘의 경로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럼 봐봐. 여기에서 다 생성된 애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봐봐. P에서 생성됐을 때 얘는 여기가 북극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백인 친구 이 고지작이 C에서 구한 고지작의 그 위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만 년이죠. 100MA 100만 년 전에 생성된 친구가 고지작이 그 여기로 찍혔대. 봐봐, 요렇게 생성된 애들을 뭐 하면 돼요? 나뉘면 돼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확하게는 60도 고지작의 북극까지의 차이가 60이었는데 그 60은 지금 고정이 아니야. 고정이지. P는 고정이라니까. 그러니까 100만 년 전에도 30만 년, 75만 년 전에도 50만 년 전에도 현재에도 열점과 고지작의 극 사이 한마디로 생성되는 장소와 고지작의 극 사이의 거리는 60만 년이야. 그러니까 이 60만 년 고정시킨 상태로 얘가 지금 100만 년 친구는 한 칸, 두 칸, 그리고 반 칸 내려왔대. 마찬가지지. 얘도 한 칸, 두 칸, 반 칸 내려와서 여기에 100만 년 전의 섬이 위치해야죠. 초록색으로 좀 할게요. 100만 년 전의 섬이 여기 위치했어야죠. 75만 년 전 친구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차이로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75. 적도에 딱 올라가 있어야 되고 50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딱 15도 위치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기억, 고지작의 복각의 절대값은 고지작의 복각의 절대값은요, 여러분. 고지작의 복각은 생성 위치가 동일하면 절대값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A, B, C 다 P에서 생성됐잖아. 30으로 이게 뭐 위도 32로 고정이었잖아. 복각도 고정값이지. 그러니까 뭐 크다 비교할 가치 자체가 없지. 기억 틀렸죠? 니은 판의 이동 속도 100부터 75는 이 정도 차이예요. 한 7.5도. 50에서 75는 15도. 그러니까 느리죠. 100부터 75가. C는 약 77.5S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남반구로 내려갔어요. 적도 지났다고. 75만 년, 7500만 년? 7500만 년 전에 있는 친구가 적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100MA는 이미 남반구를 내려갔죠. 니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17번 하나도 안 어려웠어. 그리고 17번은 매번 나오던 이 고지작이 움직임 문제의 클리셰 중에서도 진짜 쉽게 나온 편이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니까. 근데 틀리면 안 돼. 이거 매번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야. 얘들아. 열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심지어 열점에 위에 생성되는 그 화산섬의 이동에 대해서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도 기출문제로 풀었을 거고. 이거 틀린 건 좀 아쉽다. 얘는 쉬웠어. 18번. 이건 조금 인정. 이건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선지 하나가 좀 어려웠던 거지. 자료 자체가 그렇게 생소한 자료는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18번. 표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T1과 T2 시기의 우주 팽창 속도와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T1과 T2는 현재가 아니래요. 현재에 비해서 과거에 서로 다른 죄송해요. 지금 빠져가지고 서로 다른 시기이고 A, B, C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언제가 더 과거인지 대과거를 하나 아무튼 더 과거인지
더 전 과거인지 따지는 방법이 있죠. 왜? 물질의 양은 현재로 오면 올수록 점점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암흑 물질, 보통 물질 다 감소해야 되고 암흑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볼까? 감소했대. 증가했네? 증가했네? 내가 아까 얘기했지. 물질 두 개는 감소하고 암흑 에너지는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증감감 두 개는 감소, 하나는 증가해야 되는데 얘는 뭐야? 감, 증 말이 안 되래. 그러니까 증, 감 그러니까 요 시기였던 거죠. T1이 더 과거였다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이 친구가 암흑 에너지 양이 많아요. 이 친구가 보통 물질 메테리얼 M으로 쓰고요. 저는 C 암흑 물질 T1이 T2보다 과거의 시기이다. 맞는 말.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는 A이다. 맞는 말. 여기까지 쉬웠어. 우주 팽창 속도는 T1이 T2보다 작다. 이거 얘들아 네 봐봐.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는 1이잖아요. 현재의 팽창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우주 모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해야 돼요. 그죠? 접선을 싹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가죠.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우주 모형이잖아. 우리가 흔히 보는. 다시 그릴까? 이렇게. 현재는 어떻다고? 현재 이렇다고. 그지? 현재. 생각해봐. 과거에서 현재까지 막 엄청 가팔랐어. 어느 한순간도 현재 1에 비해서 더 과거가 빨랐던 적은 있지. 근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면서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됐어? 감속했어. 증가하지는 않았다. 가속하지 않았어. 그러니 1.2가 얘보다 커야 돼. 1.2보다 작아야 돼. 그래프에서 보이잖아. 점점 뭐해? 속도는 감소 하다가 1. 이게 현재야. 현재 팽창 속도 1. 그 다음에 증가하겠지. 어쨌든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T1이라면 여기가 T2인 거야. 기울기를 봐. 기울기. T1이 기울기가 T2보다 더 가파르잖아. 1.2 T1? 1.2보다 작아야 돼. 1보다는 크겠지 T2는. T1이 T2보다 작다. 이거 틀렸어요. 디귿에서 엄청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왜? 뭐라 생각했을 거야? 가속 팽창 우주 이러면서 안 돼.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 알겠지? 그래요. 18번. 솔직히 4페이지 17번과 18번에서 갑자기 훅 빠져요. 왜? 클리셰처럼 나왔는데 그 클리셰가 예전에 비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 힘이 빠지죠. 이제부터 좀 어려운 문제 들어갈게요. 19번. 19번. 클리셰입니다. 클리셰인데 어려워요. 매번 나오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매번 나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원궤도로 공전할 때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이렇게 시선 방향과 나른하고. 그래. 됐네. 보자. 지금 여기에서는 쭈루루룩 오다가 4t일 때 시작이 돼서 16t에서 끝나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원 하나 그릴까? 좀 잘 그린 것 같아.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다는 거거든. 4t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16t가 여기거든. 괜찮아? 16t가 여기거든. 다시 할게. 15t가 여기야 그러면.
괜찮지? 왜? 15t가 시작되는 위치니까. 그러면 봐봐. OT가 어디냐면 여기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T만큼이 지나면 T만큼이 경과하면 죄송해요. 행성의 지름만큼이 지난다. 행성 지름 알 수 있고 4T에서 15T 11T네 11T가 지나면 항성의 지름이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 행성지름 대 항성지름 대문자 R 대 소문자 R R 대 R은 11대 1인 거야. 요거 가지고 쓰면 1.000 대 1.000 빼기 기억이겠죠. 그쵸? 그럼 이거 그대로 연립해보면 11 빼기 11 기억은 1이라는 소리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12 이제 11 기억이 돼서 기억이 얼마가 나오냐면 11분의 10 계산하면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뭐야 실수했다. 잠깐만 제곱 미쳤나봐. 이렇게 되죠? 제곱 그러니까 121 죄송해요. 미쳤나봐. 네 다시 할게요. 다시 죄송해요. 너무 제가 급하게 문제를 풀었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얼마야? 121분의 122개요. 요거예요. 요거 약간 계산이 좀 빡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해 보시면요. 0.992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를 돌려보면 나오더라고. 여러분 계산기 돌리지 말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깜짝아. 그러니까 틀렸죠. 여기 0.990이라 나왔잖아. 그리고 봐봐. 야, 이렇게 120분에 120 나왔어. 그지? 근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올 수 있겠니?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보면 틀렸다 판단 내려도 돼요. 저처럼 계산 안 해도 되고 전 계산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니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1t가 10t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봐봐요. 이렇게 좀 볼 건데 이렇게 시선 방향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4t에서 16t는 어디냐면 요런 곳이겠죠. 여기와 뭐 여기 물론 좀 극단적으로 그렸을 때 이렇다는 거고 4t, 16t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중심별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t 문제에서 나온 1t는 어디요? 여기 1t 10t는 여기 가운데겠죠. 가운데 여기 지금 중심별은 어떻게 회전하고 있냐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보라색 방향대로. 시선 속도는 1t가 10t보다 크다. 1t는 이렇게 나오고요. 10t는 완전 이렇게 딱 시선 방향과 시선 속도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시선 방향과 이 항성의 이동 방향 그게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0인 지점이죠. 그러니까 1t가 10t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됩니다. 중요한 건 1t가 지금 적색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그죠? 디귿 기준 파장이 같은 중심별의 흡수선에 대해서 1t의 관측 파장은 19t의 관측 파장보다 크다. 아까 얘기했죠. 1t가 뭐라고? 적색편이. 왜? 여기서 멀어지고 있거든. 그러면 1t가 적색편이고요. 19t는 청색편이에요. 1t의 관측 파장은 19t보다 뭐 해야 돼요? 길어야죠. 답은 니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뭐 클리셰예요. 그리고 클리셰보다 조금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시간 가지고 요거 생각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 1T면 행성지름, 11T면 항성지름.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그래도 매번 나오던 유형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수능 때가 되면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심화 대비 좀 더 많이 하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20번 볼게요. 20번. 네, 20번 볼 건데요. 봅시다. 장소가 바뀌었죠? 갑자기. 그 원래 쓰던 강의실의 사용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른 곳에서 좀 찍고 있어요. 조금 더 뭐 제가 좀 전신으로 좀 잘 나온다. 그렇고 이 마이크를 이제 입에다 대고 얘기하지 않으면 수음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이 마이크를 처음 써보기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또 너무 크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 20번 문제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소리를 조금 줄여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20번 문제 볼 거예요. 완전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완전 새롭다까지는 아닌데 자료가 좀 신기한 문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어려운 건 다 와놨다. 클리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20번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모의고사에서 20번 어려워요. 꽤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연령 파트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연령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파트가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어렵게 지금까지 나왔었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거는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래서 솔직히 절대연령 파트 지금까지 조금 등한시했었던 분들이라면 준비 좀 하십시오.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해요. 절대연령 어렵다. 얘들아 절대연령이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울 거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죠. 절대연령에 대한 해석은 너네가 결론적으로 이 TX, TY 뭐 반감기 보고 뭐 이런 거 좋은데 반감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50%, 100%, 50%, 25%, 12.5% 이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 75% 이거 중요하다 얘기했지. 나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요하다고. 이쪽 파트 진짜 중요해. 문제 풀어볼게. 자,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원소 X와 동위원소를 미쳤나봐. 방사성 원소 X와 제가 방금 화학하고 와서 그래요. X와 Y의 X의 처음 함량분의 X의 자원소 함량에 따른 Y의 처음 함량분의 Y의 자원소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화성한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의 양의 50%와 12.5%이고 절대 연령은 P가 Q의 3분의 2배보다 크다. 그러니까 조건이 좀 나와 있네. 봐봐. P 안에 50%, Q 안에 12.5%. 그리고 P가 Q의 3분의 2배보다 크다. 그러지 이 그래프인데 지금까지의 그래프들은 다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지금까지 그래프들은 다 Y축은 이렇게 나와 있어. 함량. 근데 X축이 뭐였지? 다 시간이었지.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래프는 다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걸. 근데 두 개의 원소의 이 함량을 각 축으로 하는 그래프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쵸? 좀 볼까요? 그러면 X 먼저 볼게요. X의 처음 함량분의 X의 자원소 함량인데 이게 50, 0.5래. 까마디로 이건 지금 반감기야. 그지? 여기에서 X는 100%에서 50%가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면서 X는 지금 TX만큼 지났다고 봐도 괜찮아요. 문제는 Y예요. Y는요. 100%에서 75%로 거예요. 그쵸? 왜 자원소가 25%라고 되어 있으니까. 75%가 됐으면 그럼 2분의 1 TY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했죠. 네,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 현장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옆에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를 100이라고 놓죠. 보통 100%. 그리고 여기를 이제 모원소의 함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0의 정확하게 절반값 여기죠. 50. 그리고 이때의 시간을 우린 tx 반감기 혹은 뭐 tx, ty 뭐 x를 xy 안 붙일게. 그냥 t 이렇게 얘기하죠. 반감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t 2분의 1이라 쓰는데 어쨌든 저거는 그 이후 뭐 25%, 12.5% 이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동안.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 반대값. 이거 아니었나? 75%?
수업 시간에 내가 맨날 얘기했던 거. 이거 얘들아 중요하게 나올 수 있어. 75%가 나오면 아마 많이 틀릴 거야. 정말 많이 얘기했었고 나왔어요. 결국에는 수능에서도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75%를 이으면요. 흰색 선에 닿는 곳은 여긴데요. 사실 2분의 1tx는 두 번째로 그린 이 친구예요. 여기가 2분의 1tx예요. tx가 아니지 2분의 1t. 계속 말을 실수하죠. 그러니까 100%에서 75%가 될 때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ty를 한다면 y의 반감기를 ty를 한다면 이때의 시간은 2분의 1 ty에 비해서 뭐하다는 소리야? 작다는 소리예요. 저 해석이 됐어야 돼요. 저 해석이 먼저였어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뭔지 알아요? tx랑 2분의 1 ty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 같대요. 아니, 지나지 않은 시간이 같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x의 반감기 2배가 지나는 동안, 그 한마디로 x가 25%만 남아있는 그 동안 반감기 ty는 누가 더 크단 소리예요? 누가 더 크다? 봐봐. tx랑 2분의 1 ty만 비교해도 2분의 1 ty가 작다니까? 그러니까 tx랑 2분의 1 ty보다 작은 시간이 같대. 그러니까 더 작대요. 2분의 1 tx가 tx보다 ty보다 작은 값이 tx랑 같대요. 그잖아요. 반감기는 누가 더 크단 소리예요? ty가 x의 2배보다 크단 소리예요. 이게 진짜 중요했어요. 요 한 방. 어디서 오는? 요 개념에서 오는 이 한 방 너무 중요했다고. tx가 2분의 1 ty보다 작은 값이랑 같기 때문에 2분의 1 ty는 tx보다 크겠죠. 이런 거예요. 사탕 5개랑 6개가 되기 전에 하나에 있는 5개랑 같대요. 그럼 당연히 6개랑 5개 중에서 6개가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 2분을 넘기면 우리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노출을 위한 개념이었죠. 이것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제 요거랑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들 50%, 12.5%, P가 Q의 3분의 2보다 크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편집 보기 볼게요. 보기 넘기려면 여기로 갔다 와야 돼요.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죠? 싹 사라졌다가 다시 왔죠? 기억, 반감기는 y가 x의 2배보다 길다. ty가 x의 2배보다 길다. 맞는 말. 그죠? 니은? 니은에서는 p가 x를 포함하고 있네요. 그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p가 x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럼 당연히 q는 y를 포함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아까 여기가 50% 있었고 얘가 12.5% 있었대요. 맞나요?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맞아요. 봐봐요. 얘는 tx네요. 얘는 4ty죠. 근데 아까 여기 문제 써져 있는데 절대 연령은 P가 Q의 3분의 2배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한 이거보다 P가 커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거 계산해 봐봐. 3분의 8ty. 그지? 근데 얘들아 tx는 2분의 1 ty보다 더 작다니까? 얘에 비해서는 당연히 작아야지. 근데 이러면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봐. 절대 연령은 P가 Q의 3분의 2배보다 크대잖아. 뭐가 틀린 거야? 가정이 틀린 거지. 아까 처음에 가정이 뭐였는데 P가 X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가정이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네. 니은 틀린 말. 디귿이죠. 디귿. 현재로부터 X의 반감기가 1회 지났을 때 현재로부터예요. 현재로부터 X의 반감기가 1회 지나면 X는 현재 양의 50%만 남아요. 그리고 Y는 그 X가 한 번 지나면 Y는 현재의 양의 75%만 남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x가 몇 퍼센트 있어요? 문제에서 아까? 문제 한번 전으로 돌려볼까요? 현재 x가 50% 있네요. 그죠? 제가 문제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x가 50% 있네요. x가 25%. 그러니까 이 ETX만큼 지났다는 거래요. 처음 시작되는 시점부터 ETX. 현재에서 x. 그럼 y는 원래 y는 75% 있다고요. 그치요? y는 현재 75%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75%만큼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모원소인 75%인데요. 요 75%가 또다시 75%를 당하면 얼마만큼 남아요?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75 곱하기 100분의 75. 100분의 75는 4분의 3인가요? 4분의 3?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또 75%가 쳐지게 되면 37.5%가 남아요. 그러니까 처음 함량 100%고요. 위엔 자원소 함량이죠. 37.5%가 모원소 함량이니까 100에서 37.5% 빼주면 62.5%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62.5. 그러니까 나눠주면 촉촉 0.625가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답은 기억 디귿이라는 거예요.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료가 생소했죠. 그쵸? 75%로 가는 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기출에 그건 나왔었어요, 이미. 자료가 생소했을 뿐 사실상 문제풀이의 방식은 기존의 기출들이랑 크게 뭔가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앞에 단원들, 그러니까 뭐 앞쪽에서 되게 생소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은하, 그 문제 진짜 생소했어요. 그죠? 뭐 아니면 그 대차운동, 사실 이것도 한번 나왔긴 했죠. 수특에도 있고. 근데 걔도 그래요. 뭐 그래, 평가원이 지금까지 냈던 문제들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요 문제들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흔히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죠? 17, 18, 19, 20 중에서 20번은 그래요. 클리셰에 조금 벗어났다고 쳐도 17, 18, 19는 그렇게 클리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평가원은 이번에 수능에서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울 거고요. 안 어려울 수가 없어요. 매년 아니죠. 매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개정 교육 과정이 생길 때마다 교육 과정의 끝자락에서는 소스가 떨어져가지고 뭐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못 내니까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평가원이 어렵게 내는 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정 교육 과정이 시작되기 딱 2년 전이죠.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고3 인수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구과학이라고 해서 다른 과학 과목에 비해서 뭐 지구 사회니 사탐이니 이게 어떻게 과학이니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어렵죠. 근데 이제 지구과학 이미 지금까지 했으면 런 하긴 힘들잖아. 아니야? 얘들아 정신 차리고 하자. 하면 할 수 있다. 솔직히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20번? 어려웠죠. 근데 저는 현역 고3 친구들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육모 이후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서 영상을 올릴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7월달 여러분들의 방학이 시작되고 나면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패드로 많이 풀었죠. 그 이유는 학원에 나올 시간이 제가 좀 적었어요. 다른 일 하는 것 때문에 학원에 나올 시간이 좀 적었고 오늘은 이제 학원에서 뭐야 깜짝아,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이거 좀 없애볼게요. 시간을 좀 내가지고 제가 왔는데 저희 회사 중국 회사 아니고요. 중국어 같은 거는 중국 어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갑자기 좀 이상한 얘기인데 CCTV 어플이 중국 어플이에요. 죄송해요. 어쨌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기출 문제만으로는 이제는 대비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평가원스럽네, 사설스럽네 이런 소믈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믈리에라고 하는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건 클리셰가 아님 이런 얘기를 했죠. 클리셰처럼 나오면 평가원스럽다, 평가원스럽지 않다 이런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이런 장수생들, 특히 대부분의 장수생들, 그리고 또 입시판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맞더라고. 근데 얘들아, 조금 평가원이 지금까지 내지 않던 자료의 방법들을 내기 시작했어. 그럼 이건 평가원스럽지 않은 거냐? 아니지. 평가원이 내는데 평가원스러운 거지. 그렇지? 평가원이 내겠대잖아 이렇게. 너네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수능이라는 정말 거대한 산에서 가장 마지막 문턱에 있는 게 지구과학원입니다. 이과 친구들 기준으로.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문과인데 지구과학 하는 친구도 있겠죠. 지구과학원은 모든 시험에 가장 마지막에, 물론 물투, 하투, 생투, 지투 하는 친구들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인원수가 너무 적잖아요. 근데 지구과학원은 맨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잘 끝내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오답 잘하시고 해설 강의 뭐 돌려봐야 되면 100번, 200번, 300번 돌려보십시오. 돌려보면서 문제를 좀 진득하게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짬내서, 그리고 또 강의실도 바뀌면서 중간에 열심히 했던 제 자신한테 너무 칭찬하고 너무 칭찬해, 그죠? 너무 열심히 했어죠. 그리고 이 해설 강의를 지금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 강의에서 친구들을 만나겠지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채널 뭐 사실 구독자 얼마 없고 그렇긴 한데 계속 해나갈 생각이니까요. 뭐 유익했다 하면 그래요. 뭐 구독 좀 해놓고 수업도 좀 많이 올리고 할 테니까 자주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